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한 개그 콘서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SNS나 블로그에 떠도는 일부 주장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했느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주 진지하게 했던 말이라고 해요. 이 사람도 사퇴하세요. 그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가요? 아무튼 이 서 의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방송사도 기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저출산의 원인을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방송에 돌린 거 아니에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그것도요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된 그런 위원이 이 저출산 문제 이거 TV 탓이에요. 이런 황당한 진단을 내놨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나요? 네. 뭐 사퇴하세요. 그분의 두 번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살인적인 직감 놔두고 예능 탓을 하다니 참 대단하신 통찰력입니다. 뭐 이런 얘기서 붙어요. 또 MBC에 이런 예능 프로가 있었죠. 아빠 어디가? 이거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합니까? 근데 이거 할 때는 출산율이 최고였나? 이렇게 물어보는 네티즌도 있고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제 혼자 살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겠다. 특히 나 혼자 산다에 많이 나오는 기안84 있죠? 기안84는 바로 구속감이네. 이런 탄식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골을 때리는 여자들인가요? 뭐 골대녀인가 뭐 이런 프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축구하는 예능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자주 하고 인기도 좋으니까 조만간 우리 국대가 브라질도 이기겠네요. 어허. 심지어는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푸틴을 우리나라 현 정부가 따라할지도 모른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지금 출산율 감소,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군대 보낼 사람이. 그래서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 해요. 과거 소련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소련의 인구 급격히 감소하자 이 당시 독재자 있죠. 스탈린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20에서 50세 남성 그리고 20에서 45세 기혼 여성 임금의 6%를 세금으로 걷어갔다는 거죠. 왜 애 안 낳아? 애 안 낳으려면 세금이라도 내. 이랬다는 겁니다. 이 세금이요 무려 199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출산율 2021년 통계가 있는데요. 1.5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0.7명인 우리나라보다 많긴 많지만 1.5명도 만만치 않은 숫자죠.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자 푸틴이 다시 스탈린 한번 쫓아해볼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이를 본 우리나라 현 정부도 무자녀 세금 도입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는 이유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얼마 전에 경불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지난 2일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이런 끔찍한 제목의 칼럼을 통해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출산율 1.8명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국내 언론은 물론 경불진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현 정부 빵기도 안 껐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라는 외신이 보도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부와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데요. 그런데 요 불이 떨어진 참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타쌍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저출산 문제, 아까 서 의원이 갑자기 꺼내들면서 MBC까지 적극했어요. 저출산도 해결하고 눈에 가신 MBC도 날리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잊혀진 여인이 돼버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이 양반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이 시절,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 아, 있다고 들었대요. 한 번도 안 봤었나?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 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뭔 얘기냐?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아이고 결혼해서 뭐해. 그냥 혼자 살지. 다들 혼자 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물론 그런 생각을 갖는 젊은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뀌어서 헛갈려서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자기들 입맛에 맞춰 끼워 넣다 보니 개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국민을 개, 돼지 수준으로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무식해서, 무능해서, 테레비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개그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왜 생겨났고 인기가 있을까요? 이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1인 가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현재 1인 가구 비율 2022년 기준으로요, 무려 34.5%나 됩니다. 그런데 서 의원이나 나 의원이 주장대로라면 나 혼자 산다란 프로그램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의 1인 가구 비율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10% 이하여야지 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많아야 15%. 그런데요, 나 혼자 산다가 시작했던 해가 2013년. 올해가 10주년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 10주년 행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죠. 이 조사가 2010년, 2015년 했었는데 지금 가운데잖아요. 2013년.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 전인 3년 전인 2010년 1인 가구 비율을 따져봤더니 23.9%나 돼요. 이때도 10가구 중 2가구는 1인 가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공감할 수 있는 시청자층이 적어도 20%를 훨씬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수치가 있는데도 나 혼자 산다 때문에 혼자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서 이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된다? 라고 지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런 조악한 분석력 때문에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참패한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150개국 정상 만나서 설득했으니 얘네들이 다 우리 찍어주겠지. 이렇게 김치국 마신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 악수만 하면 다 찍어주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인구수가요, 지금 1,000만 명에 육박해요.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산다가 인기 있는 거예요.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고요.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환자는 쓸데없는 경비를 쓰게 되고 불필요한 치료나 아니면 심지어 수술까지 받느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저출산 진단과 대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1인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이게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네. 산다가 나왔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이거는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보도했다고 쌍심지를 키며 MBC를 잡아먹지 못한 감정에 매몰돼서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진단과 대책을 남발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런 무정부 상태에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점이에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분석해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다 따져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한꺼번에 다루기도 힘드니까요.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요것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화제가 됐던 보고서,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지난 3일에 발표했던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인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이런 거창한 제목의 보고서거든요. 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게 쉽지 않아요. 페이지가 무려 49페이지. 이거 읽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보면 결론은 매우 심플해요. 뭐냐면요. 뉴욕타임즈가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던 0.7명에 불과한 앞으로는 0.6명대로 떨어질 저출산율, 이거를요 1.6명대까지 끌어올릴 비법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혹시 그 비법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뭐 서의원이나 나경원의 주장처럼 MBC에 나 혼자 산다 폐지하면 된다, 이런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는 보고서가 지적한 비법, 요거를 알아볼 텐데 크게 6가지입니다. 6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증대. 두 번째, 육아휴직 확대. 세 번째, 도시 집중 완화. 네 번째, 혼외 출산 용인. 다섯 번째, 청년 고용률 상승. 여섯 번째, 집값 하락. 경불진에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짤막짤막하게만 알아보면요. 첫 번째,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이걸 증대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요, 저출산 예산 엄청나게 많이 썼다. 뭐 100조 원을 썼다, 200조 원을 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GDP 규모가 세계적으로도 10위, 12위 뭐 이렇게 다툴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따라서 이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율, 이걸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4%밖에 안 돼요. 예전 경불진에서도 이거 너무 적다고 지적했었잖아요. 한국은행 보고서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2. 근데 우리나라가 1.4니까 0.8%포인트가 낮아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저출산에 더 많은 돈 좀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거는 설명 많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나 되지만 실이용 기간은 10.3주에 불과하거든요. OECD 평균 61.4주에 한참 못 미칩니다. 따라서 적어도 OECD 수준까지 육아휴직을 늘려야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52주 다 쓰고 오면은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노동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잘못된 관행부터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 2019년 기준, 여기서 2019년을 얘기한 거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지적할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2019년 기준 58%거든요. OECD 평균 66.6%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고용률도 OECD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라. 그리고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도시 인구 집중률, 요거는 낮추고요. OECD 평균의 20분의 1도 안 되는 혼외 출산, 이것도 더 용인해줘라. 그래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럼 용인시에서 좀 나서야 되겠네요. 용인시에서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게 5가지 변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게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재정 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시스템, 요것도 개선해야 되고요. 사회적 합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육아휴직 허용, 뭐 이런 사회적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겐 나머지 하나, 6번째 비법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6번째, 집값 하락이잖아요. 네. 하나는요,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시도별 주택 가격과 합계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다들 이해하실 수가 있죠. 또 주택 가격과 관련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이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라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쉬운 소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화제가 됐던 보고서,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봤거든요. 이 49페이지 다 읽는데 시간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읽다 보니까 몇 군데가 딱 걸려요. 거기서 정말 실망스러운 점을 발견했거든요. 왜냐? 이 보고서를 쓰면서 누구 눈치를, 아마 저 용산 쪽이겠죠? 엄청나게 본 듯해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보고서는 앞서 얘기처럼 집값에 관련돼서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늘어나는 출산율이 이 6개의 비법 각각 얼마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6개의 비법 중 가장 작은 0.002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분석을 했어요. 에이? 아니, 이건 뭐 소수점 세 자리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2명도 아니고요. 0.1명도 아니고요. 0.002명. 이거 늘어난다고 집값 하락시켜라?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완전히 각기도 같은 수준이잖아요. 앞서 주택 가격이 모든 구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 것 치고는 이 늘어난 폭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보고서를 또 한참 읽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까? 봤더니만요, 앞서 2019년을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2019년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면 이걸 조건으로 달았어요. 아니, 지금 2023년인데 왜 2019년 실질 주택 가격을 거론합니까? 예. 꼰대들이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 꺼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 보고서가 2023년에 나온 보고서가, 그것도 12월에 나온 보고서가 2019년 실질 주택 가격, 요게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뭐 2023년이 아니면 2022년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면 얼마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요 수치가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러게요. 굳이 2019년을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왜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다들 아시다시피 급격히 상승한 게 2019년 이후부터잖아요. 따라서 2019년 실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 주택 가격 하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2022년, 2023년로 했으면 이 수치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0.1까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주택 가격 하락 효과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 한국은행 연구원들이 이렇게 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한은마저도, 독립기관이 한은마저도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러니 통계는 거짓말이다라는 악성 루머가 나도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불진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통계는 거짓말. 이건 맞습니다. 근데 반만 맞는 거예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숫자를 가지고 노는 놈들, 해석하는 놈들이 거짓말한다는 사실,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